북한에서는 간부라도 당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평양당 간부 중장이 한 회의에서 정책에 대해 질문한 날 그의 가정은 곧바로 감시의 중앙에 놓이게 됐습니다. 밖에 남자가 서 있고 주거단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결국 간부 본인까지 사라져갔죠. 과연 그 가정은 이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중구구역 당 간부들이 사는 주거단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동당 중장이시었고 그 덕분에 일가족은 평양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중앙난방이 깔린 집, 쌀밥과 고기가 나오는 밥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옛날엔 쌀밥이 귀했잖아요. 그 시절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더욱 귀한 것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걱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당에서 직접 배급으로 들어왔고 특별 배급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따뜻한 분이셨죠.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하고 밤새 웃음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웃끼리 정이 오가는 세상이었죠. 우리 주거단지에서는 그런 정이 없었습니다. 간부 가정끼리는 서로 눈치를 봐야 했고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는지 비교하는 기운이 있었죠. 아버지께는 밖에서는 조심해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낮에 하는 말과 밤에 집안에서 하는 말이 달라야 했죠. 그건 우리 간부 주거단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큰아이 정수는 10살, 작은아이 예진은 6살이었습니다. 예진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음소리를 낼 때만 아버지도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였죠. 저는 군사행정부서에서 근무했고 간부의 아들로 사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당이 우리한테 주신 최선이라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부서 일로 평양 밖으로 처음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함경도 쪽이었죠. 기차로 몇 시간을 가면서도 별로 신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에 도착하면서 본 풍경은 평양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눈이 잘못된 것 같아졌습니다. 길가에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옥수수와 감자를 적은 양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죠. 그 눈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그날 제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함경도에서 돌아온 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의 아이, 맨발로 돌아다닌 아이들. 그런데 평양으로 돌아오면 다시 중앙난방이 깔린 집, 쌀밥과 고기가 나오는 밥상이었죠.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부터 주변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이후 평양을 돌아다닐 때마다 간부 주거단지의 높은 벽 안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이 점점 느껴져 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얼마 지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인 박 중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무도 박 중장이 어디로 간지 말하지 못했죠. 사무실에도 안 가는 날이 여러 날 지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몇 일 후 평양 외곽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 중장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죠.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당이 원하는 사람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때는 아직 그 무게를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형 소식이 주거단지 안에서도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아무도 공개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밤에 이웃끼리 눈빛만 나눠두었죠. 그때 평양의 간부 주거단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다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이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밥상에서도 당의 정책을 칭송하시던 아버지가 밤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얼굴이 무거워져 있었죠. 이전엔 아버지의 엄격한 표정만 봤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박 중장이 왜 안 보이냐고만 여쭤봤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시선만 내려보셨죠. 그 침묵이 저한테는 제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에야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눈을 자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것이 제 마음에 작은 불안의 불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간부 가정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때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깨달았습니다. 평양 밖에는 아무도 우리한테 말해준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은 평양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당 회의에서 돌아오신 어떤 날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붉어 계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회의에서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고 그런데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당이 한번 결정하면 아무도 그에 대해 입을 열 수 없었죠. 아버지는 평소에도 신중한 분이셨는데 왜 그날 질문하셨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 박 중장의 일이 마음에 남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몇 일이 지나지 않고 우리 집 앞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죠. 처음엔 길을 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버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그에 대해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죠. 집안 사람들 누구도 그 남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본 척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남자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문을 열고 밖을 볼 때마다 그 남자의 눈과 만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주 문을 열지 않았죠. 예전엔 아이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런 날들은 점점 사라져갔죠.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시라는 것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서 있는 그 남자 한 명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바꿔버었죠. 간부라도 한순간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때는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집은 그때부터 작은 감옥처럼 느껴져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었죠. 그때 우리 집은 평양 간부 주거단지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는 날들이 길어져 갔고 우리는 그 남자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후회인지 미안함인지 아직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나가셨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내 눈물을 흘리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 빈자리가 매일 우리한테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죠. 떠나야 한다는 결단에는 그 빈자리도 있었습니다. 준비에 몇 주가 걸렸습니다. 돈을 모으고 루트를 파악하고 이유를 만들었죠. 간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서 출장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그 몇 주 사이에도 밖에서 남자가 서 있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의 준비를 알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출발하는 날 밤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아주셨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어머니는 이미 아시는 것 같아졌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 아마 어머니는 몇 주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신발도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내려왔는데 그때 어머니의 눈물이 지금도 눈앞에 보입니다. 집을 나가면서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죠.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아이들의 작은 몸이 눈앞에 보였죠. 강은 차갑고 빠르게 흘러 있었고 건너편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수의 손을 꼭 잡고 강에 발을 넣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졌습니다. 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버지 등에 붙어 있었죠. 강 중간에서 발이 안 닿는 순간 차가운 강물이 목까지 차올라왔습니다. 눈물과 강물이 섞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야 한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간신히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생각보다 더 긴 일이었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발이 모래 밑에 박혀 있었죠. 아이들은 떨리는 몸으로 모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북한 땅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이 실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연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북한 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벼워졌죠. 아이들도 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북한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었죠. 왜 이렇게 사는지 아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가 싶습니다. 태국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은 잘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일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빛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거리가 나처럼 밝아 있었죠. 기차에서 내리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밝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나원 탈북자들이 정착 준비를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편의점을 봤습니다. 24시간이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아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은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가는 곳마다 누가 있고 눈치를 봐야 했죠. 마트에 들어가면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쌀이 귀한 물건이었는데 여기는 넘쳐나는 걸 보고 눈이 잘못된 것 같아졌죠. 아이들이 과자를 가득 들고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자유의 땅에 있다는 것이 실감되었습니다.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밖에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눈이 움직였죠.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